박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고. 띵! 진짜요? 네. 허리둘레 부분이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약간 뭐 혈압도 약간 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바로 걸릴 수. 제가 내일 걸린다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둘레. PD님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허리둘레 있고요. 그리고 혈압. 허리둘레와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이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 2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 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 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선 이 뭐야, 이게?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뭐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류의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뭐 나는 껍질 그냥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가 있어.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사실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 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메밀국수 면은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육수 대신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믹서기에 토마토를 갈 때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아, 그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 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1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 예,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 또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 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1개 정도 전복이면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1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1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좀 할 네. 전복죽이잖아요.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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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제일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하실 때?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음, 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뭐 서울에 땡뜰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아,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아,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아, 네, 이거 꿀팁이네요, 이거. 구독자분. 그래서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오. 그래서 이제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여기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그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오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네, 이런 거죠. 뭐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야채들 집에 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렇죠. 손질한 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반 컵.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지금 이게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맨 나중에는입니다. 아까 부추 얘는 정말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다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되게 풀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정도. 맞습니다. 네네. 불은 어느 정도로 하면? 한 불은 집에서 하면 약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아,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냥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를 그래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네, 레시피를. 네,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그럴 수 있죠.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한번 오세요.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아,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태평죽. 네. 여기 그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네. 밑에 있으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성 질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당뇨나 뭐 신장 질환, 고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간식을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간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떡 같은 거를 좀 간식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오히려 만성질환자 분들이 건강한 간식을 택하시면 간식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생활 관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막 많이 먹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소량을 끼니에 드시고 중간중간 음식들을 먹어주는 그게 이제 간식의 정의잖아요. 그렇게 간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떡은 굉장히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죠. 보통 간식으로 뭐 드세요? 라고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빵, 과자, 무슨 음료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진짜 뭘 드셨는지 리스트를 받아서 보면 건강한 거를 찾아서 드셨다고 드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떡은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셔서 정량만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떡도 어떻게 보면 거의 쌀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 신장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그 떡이 좀 괜찮나요? 쌀이라는 이제 재료는 여러 곡류 중에 가장 단백질이 낮은 곡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주재료는 뭐 맵쌀이든 찹쌀이든 여하튼 흰 쌀 자체가 떡의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서 그 흰쌀로 만들어진 떡 자체는 오히려 신장 질환자분들이 정량 드셨을 때 좋은 간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팥이나 콩이 들어간 떡 같은 경우는 좀 칼륨이 높을 수 있잖아요. 떡 종류를 생각해 보시면 백설기 이런 것처럼 딱 하얗게 딱 그것만 보이는 떡 말고 팥, 콩, 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찰떡 이렇게 부르는 떡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떡이 일반 건강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간식인데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쌀에 비해서 팥, 콩, 견과 이런 재료들은 단백질 함량도 좀 높고 칼륨 함량도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떡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서 팥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이뇨작용을 좀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이뇨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배출하게끔 하는 작용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컨텐츠들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띄울 때 이뇨작용은 붓기 제거,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요런 류의 키워드 안에서 이제 돌던 하나의 뭐 영양상의 이점이라고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장이라는 게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소변 자체를 많이 나오게 하면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식재료 자체가 신장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칼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내 신장에 좀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
반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떡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고혈압 있는 분들이 가장 1번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나트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건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내 입에서 짠맛이 나거나 혹은 뭐 간장, 다른 뭐 케첩 이런 류의 다른 부가적인 양념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내 입맛에서는 뭐 아주 짜진 않아도 실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떡 자체는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면 사실 나트륨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떡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떡 먹고 아이고 짜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도 정해진 양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떡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고혈압 분들한테 좀 권장하는 양이 있을까요? 근데 뭐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떡을 어느 만큼 먹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찹쌀떡 한 개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70g? 조금 더 내가 나를 허용해 보겠어 한다면 한 100g 이렇게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 정도 한두 개는 너무 좀 감칠맛 나는 것 같아서. 아, 그쵸.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앞으로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해진 양, 내가 정한 양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식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를 먹을 거면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떡을 진짜 맛있게 딱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다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떡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도 좀 이렇게 있고 단맛도 나고 이런 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를 먹어도 되는 요일을 정하시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담백한 떡을 뭐 예를 들어서 조청에다가 찍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많이 찍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조금 내가 곁들이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세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자체는 어찌되었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간식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밀집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혈당 상승을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짝꿍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 드실 때도 단백질 혹은 식이섬유가 많은 무언가, 아니면 약간의 지방질이 있는 무언가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죠.